청와대에서 오늘 만찬 회동이 있었는데요. 오늘 안보 회동이 있었고 조금 전에 또 합의된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결석한 한 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지난번 대선 때 우리는 협치를 위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제안했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또 우리가 약속했던 협치를 위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좀 조속히 구성을 하고 그 틀 속에서 안보 문제를 좀 상시적으로 여야가 또 정부도 함께 협의해 나가는. Go! Go! 정부와 정반대되는 안보 인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가서 여러 사람 모여서 한마디 하고 밥 한 그릇 먹고 오는 게 그게 무슨 안보회담이에요. 본부정대 1, 2, 3중대 또 불러가지고 사단장이 사열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밥 먹는 자리에 아무런 갈 이유가 없다. 아무런 갈 이유가 없다. 네, 김영준 명지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 교수님, 오늘 청와대 회동이 130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거의 제목을 딱 뽑자면 안보 회동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원포인트 회담이라고 할 수 예. 있을 정도로.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이 그 야당의 대표를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19일 날 예. 5당 원내대표 만났고요. 그렇죠. 7월 19일 날 여야 4당 대표 만났고 그리고 9월 27일 날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대표들을 만나서 실제로는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모습은 이제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소통하려는 모습은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원포인트 안보 회동이 되려고 한다면 이게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가야지. 계속해서 오늘 나온 키워드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예. 초당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제일 야당이 빠졌다는 것은 이게 미완성입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예.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요. 당시 YSDJ, JP를 따로 만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아마 진짜 안보가 절실하다고 하면은 조만간 저는 뭐 대통령이 제1야당의 당대표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원하는 1대1 회담 해줘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뭐 그것도 하나의 예. 큰 틀 속에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 오히려 대통령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1대1 회담 웬만하면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김영준 교수님 생각이신데요. 오늘 합의문까지 근데 다 나왔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여야 영수회담인데 이렇게 합의문이 5개 나온 건 좀 이례적입니다. 특히 이제 안보에 관한 의제로 한정했는데 합의문 중에 맨 마지막 항을 보면 예.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안보에 관해서만 국한한 것도 아니고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듣고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한반도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에는 원칙적으로 다 공감합니다만 그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어떤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그것도 새롭게 좀 고쳐나가는 것에 대한 야당 대표의 지적보다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야당 대표들이 동의해주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모양새가 돼버리면 네. 사실 여야 영수회담이 홍준표 대표가 불참하면서 이야기했던
둘러리기밖에는 안 된다는 또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여야정 그 상국정협의체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만 예. 여야정 국정협의체라는 것은 사실은 여당이 얼마나 양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야당과 어느 정도와 어느 정책과 어느 노선에서 같이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먼저 정리한 다음에야 그 협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안보회동은 제가 볼 때 청와대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고의 지금 추석 선물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좀 예. 평가를 나올 것 같습니다.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이게 상당히 좀 이름이 긴데요. 이렇게 여야 사당 대표랑 이렇게 만나서 논의하는 거랑 이 협의체랑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엄밀하게 상시적으로 네. 협의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첨언을 한다고 한다면 최고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빠져 있어요. 어떤 게 빠졌습니까? 연정입니다. 연정. 네, 다시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당시 한나라당과 연정한 대연정이라는 말 때문에 뭐 완전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었는데요.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한다는 거는 정착적 용어로 한다면 연정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협의한다는 건데요. 메르켈 총리가 4선의 연임에 성공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실은 4년 전에 자기가 굉장히 거대한 의석을 갖고 있었지만은 바로 일당인 3인당과 대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보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연정이든 하여튼 정책 연대든 간에 협치든 간에 예. 결국은 상설 협의체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다른 문제와 관련돼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라고 저는 이해를 안 했어요. 안보에 한해서만은 안보에 한해서만. 하는 국정 상설 협의체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참석하신 여당 대표들이 동의를 해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의 넥타이를 좀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녹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커플 넥타이가 됐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넥타이 같은 거 맬 때 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무슨 색깔을 내지? 왜 당마다 색깔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파란색 있죠, 진한 파란색 있죠, 빨간색 있죠. 뭐 여러 가지 색깔일 때 빨간색은 예. 절대 안 매시려고 했을 거고. 원래 이제 두 대통령이 분이 또 색감도 거의 예, 비슷해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항상 이제 푸른색 넥타이 많이 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색깔이기도 하고 얘는 선거 과정에서 그렇고 일반적으로 많이 그런데 오늘은 이제 초록색 넥타이를 맸다는 거죠. 저는 오늘 넥타이의 선택은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초록색 넥타이를 하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당이거든요. 실제로 국민의당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장 인준은 실패했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인준은 성공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소야대 전국이고 과반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및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우군으로 삼아야 될 사람은 예. 국민의당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뭐 초록색 넥타이를 맨 것 같긴 한데 그 초록색 넥타이의 효력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예. 안철수 대표가 평소에 안보에 대해서 했던 얘기와는 다르게 이번에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손을 들어주는 그런 합의문이 나왔네요. 예. 합의문은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오늘 그 회동에서 얘기했던 거는 좀 결다른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안철수 대표 어떤 얘기했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당부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런 때야말로 초당적 대처라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보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적어도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께도 큰 희망이 되고 또 우리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 행위와 함께 한미 공조의 틈이 보이는 것을 더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외교팀 내부의 혼선까지 겹쳐지니까 더 불안한 겁니다. 철저하게 한미 간 기존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에 대해서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단 기사 제목들은 안철수 대표의 쓴소리 이렇게 이제 제목이 많이 나왔는데 합의문을 보니까 그렇진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담이 끝나고 5개의 합의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야당 대표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안 대표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아마 보도에 나올 겁니다만 각 당 대표 대변인이 이제 국회 돌아가서 각자 브리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이나 또 정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 대변인 참석했던 대변인이 배석했던 대변인이 이견들에 대해서는 또 날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나 북핵 정책에 동조만 한 게 아니라 쓴소리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건 여기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한미동맹이 신뢰가 아니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데서 아주 날선 비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남북 대화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라라고 쓴소리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드 보복으로 의한 경제적 침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당당히 할 말을 하라는 이야기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김정은의 핵무장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억지적 강화를 위해서 도대체 미국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주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은 차후에 이제 배석했던 대변인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나올 텐데 예. 문제는 이제 그런 이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2시간 10분이 지난 다음에 합의문에는 아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 그다음에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제재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내용, 확장 억제 등을 통한 군사력 균형을 찾아간다는 내용,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통해서 여야정 협의체까지 나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포괄적으로 합의했습니다만 그 큰 틀 아래에 있는 이면에 가면 예. 야당은 야당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안보적인 위기에 대한 책임, 또 안보 무능에 대한 일정 책임 예. 이런 것들 아마 물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이 큰 틀 합의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또 어떤 이견을 표출할지 이 부분을 또 들여다보는 것도 좀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영주 교수님, 홍준표 대표가 밥 한 그릇씩 주고 2, 3무씩 얘기해갖고 뭐가 되겠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사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합의문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홍준표 대표가 좀 소외되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스스로 이제 고립화를 자초했는데 예. 이게 전략적 고립화라는 거죠.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사당 대표들이 만나서 하신 내용 발표문을 보면요.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요. 유엔에서 기조연설한과 거의 맥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공존해서 압력을 놓고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평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1, 2, 3가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초당적으로 협치를 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안보는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예.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예.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참하지 않고 진정으로 자기가 뭐 일야당으로서의 지위를 그리고 대통령과 1대1 회담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또 안보에 관련돼서 대등한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일종의 전략적 고립화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전략적 고립화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마이웨이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이것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정부와 정반대되는 안보 인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가서 여러 사람 모여서 한두 마디 하고 밥 한 그릇 먹고 오는 게 그게 무슨 안보회담입니까? 안보회담을 하려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 상대로 쇼할 생각하지 말고 1대1로 정반대 의견을 가진 집단하고 같이 공개 토론이라도 해야지. 불러서 무슨 내가 본부정대 1, 2, 3중대 떡 불러가지고 사단장 사열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밥 먹는 자리에 아무런 갈 이유가 없다. 지난번 청와대 영수회담도 거부를 했고 오늘 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정말 기가 찹니다. 1대1 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전쟁 날 상황에 본인 몸값 올리려고 지금 파업하자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님, 국가안보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더 이상 국가안보의 회방꾼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전쟁 날 상황에 본인 몸값 올리기 국리나 하고 있다라는 게 하태경 의원의 비판인데요. 몸값은 좀 오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 좀 올랐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그 불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름대로 본인의 이제 전략적인 계산에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서 전략적 고립하라는 정말 좋은 말씀 워딩을 써주신 건데 홍준표 대표가 아마 지금 아마 10시에 아까 생방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아마 웃고 있을 겁니다. 왜요? 이럴 줄 알고 안 갔지 내가? 예. 안 간 거 잘한 건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안철수 대표 얘기도 나왔지만
본인들의 가져야 했던 입장들이 어쨌든 공식 합의문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홍준표 대표의 기본적인 안보관 잔치는 뭐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있는 북핵 해결책과 전혀 결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다른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사인을 하고 왔다. 그렇게 되면 야 내가 말한 본부중대 1중, 2중, 3중대가 저거 아니냐? 내가 저러려고 갔어? 안 갔지? 당연히 안 가는 게 잘한 건 아니야? 나는 안보에 있어서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아마 그런 입장들은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와 하태경 의원의 설전이 갈수록 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하태경 최고위원 비판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국회의원 공천 줬는지 나 참 어이가 없다. 좌파에서 배신자로 비난받고 우파에서는 모렴치한 배신자로 비난받으면 앞으로 갈 곳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뉴스 한 줄 놔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다. 아무래도 정치는 마약 같은 것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자 또 하태경 최고위원 참지 않습니다. 홍 대표님, 하태경은 없는 길을 만들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꿋꿋이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제발 나라를 어지럽게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이 두 분의 설전을 보면서 느낀 것은 보수 통합에 있어서 요즘에 하태경 최고위원이 조금 조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최고위원은 보수 통합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기보다는 새로운 보수에 자기가 선봉장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의 재통합은 사실은 백기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른바 바른정당 내에 대다수의 그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저 상황을 보면 하태경 최고위원은 그쪽으로 갈 수 없을 겁니다. 또 갈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보수의 적자로서 아마 자기가 스스로 홍준표 대표와 몸값을 갖춰가면서 지금 대결하고 있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두 분의 나는 같은 급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러니까 거죠. 두 분의 정치적인 설전을 보면 하태경 최고는 일단 홍준표 대표급으로 자기 스스로가 좀 올라갔다는 정치적인 이득은 있습니다만 아까 나온 것처럼 좌파에서는 배신자로 낙이찍히고 우파에서도 이제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바른정당 내에 어떤 정치적 분화가 있다고 한다면 하태경 최고는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자강으로 가거나 국민의당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저는 두 분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 하나 제가 낸다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의 영수회담 불참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로서 안보관이 다르다고 한다면 다른 만큼 가서 쓴소리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안보 위기를 자기가 생각하는 해법들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가지고 제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먹힐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준표 대표는 득실을 따져보고 불참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하태경 최고위원의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안보 해방꾼이라는 그 비판에는 일정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 하태경 최고가 요즘에 너무 거친 독설을 많이 날려요. 편이십니까? 그렇죠. 둘 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교수님,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이 상당히 이제 홍준표 대표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뉴스 나오는 것들 보면은 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끼리는 이렇게 통합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통합이라고 하지 않고 보수 우파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파 통합이라는 말을 썼고. 조금 전에 우리 홍준표 우리 대표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보는 거를 배신자 프레임을 자꾸만 쓰는 것 같아요. 유승민이도 배신자고 하태경이도 배신자고 그런데 이제 당대표 특히 제1야당의 당대표가 저렇게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의 정계 개편은 아니지만 아직 끊임없는 이제 해초모의가 될 텐데 하태경 의원은 자기 포지션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과 마찬가지로 자강론을 통해서 새로운 개혁적 보수를 가겠다. 나머지를 오히려 다 자신들이 흡수하겠다는 그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역시 큰 틀 속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중진들이 지금 모임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글을 올려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던 정진석 의원이 이번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댓글 정치의 원조가 노무현 정부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요즘 댓글 하는데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 문건이 뭔 줄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홍보처에서 주요 언론 보도기사에 공무원들이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라고 지시한 문건입니다. 맨 앞에가 국정원이에요. 국정원도 댓글을 달아라. 공무원들이 댓글 다는 실적을 부처 평가에 반영하겠다. 그 연장성산에서 이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공포정치, 독선과 아집과 그들만의 주장만 옳다고 하는 철저한 편가르기식, 이런 정치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 사화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난장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네, 여권의 적폐청산 움직임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이 요즘 화살을 노무현 정부 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나름대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부부싸움부터 자살 발언 그 페이스북 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 문건 공개까지 나름대로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제 준비를 하고 저는 이 판을 좀 뛰어들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계속 1차, 2차, 3차 축축축 나오지 않습니까? 정진석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일 겁니다. 이것이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저도 사실 거기에 답은 모르겠습니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자기 진영에서 보면 내가 공격하는 것은 적폐청산이고 내가 당하는 것은 정치보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MB 정부에 하고 있는 이것들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보복이다. 비슷한 일들은 노무현 전 정부에서도 했으니 이대로 멈추자. 아마 이 얘기를 정진석 원내대표는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진석 의원이 폭로했던 저 문건은 자세히 보면요. 지금 논란이 되는 MB 시대의 원세훈 국정원장 주도하에 했던 국정원 댓글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MB 시대에 했던 원세훈 국정원장이 했던 국정원 댓글은 민간인을 동원해서 마치 온라인의 여론을 조작하는 측면이 있었고 거기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국정원의 세금이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고 헌법적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정진석 의원이 했던 저건 뭐냐면 국정홍보처에서 각 부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처의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으면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원을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부처의 실명을 가지고 댓글 달아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정을 잘 소상히 설명하고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 좀 교정하는 내용들 달아라는 이야기지 이게 마치 민간인을 동원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어떤 또 세금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조작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은 조금 제가 볼 때 조금 뭐라고 할까요? 견강부회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MB 정권 스스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겸하게 반성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뭐 맞불 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 심리전단 증언을 직접 지시한 보고서가 공개됐다면서 이렇게 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또 공세를 퍼부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가는데요. 전전 정권 과거 이제 파헤치기인데 대한민국 정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없어요. 상호 존중이 없고 그리고 미래가 없고 오로지 과거만 있고 그리고 민생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야 누가 옳다 그러다가 판단하지를 못하고 있는 한마디로 스스로 후진 정치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 교수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댓글이라는 것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정책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뭐 뒤에서 일당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것을 가지고 다만 미국의 레이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을 때요. 미국의 언론들은 단 한 줄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 전직 대통령을 예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서로 그냥 막 파헤치다 하다 보니까 정치가 너무 질이 좀 떨어지고 국민들은 짜증이 내는 그러한 그런 거로 악순환 구조로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적폐청산 논쟁이 뜨거운데요. 여야 모두 좀 상호 존중이라는 네 글자를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